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4강, 바로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랑 학습지는 똑같이 60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166쪽에서 169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그렇죠.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이 조선, 일본, 명나라, 여진족들에게 각각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결과,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누가 즉위합니까? 네, 광해군이 즉위를 하죠, 여러분들. 광해군이 어떤 인물이라 그랬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들 북방 의주에 피난가 있는 선조를 대신하여 17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분조를 이끌면서 정말 그 전쟁의 최전방에서 백성과 의병들을 조직하고 군을 이끌고 일본과 싸웠던 전방의 사령관 역할을 했던 왕자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17살의 그 어린 나이로 왕을 대신해서 분조를 이끌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 선조는 그 광해군의 공을 인정했나요? 그쵸.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인정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상대로 엄청난 질투와 견제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광해군은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어요. 하필 또 선조가 전쟁 끝나고 새로운 그 왕비, 인목대비를 맞이했는데 그 인목대비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태어났잖아. 그 언제 자기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어린 동생, 아버지의 견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선조가 이제 죽고 나서, 다행히 선조가 금방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영창대군이 2살인가 밖에 안 됐을 때 선조가 죽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다행스럽게도 왕위에 등극을 했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광해군이 왕에 즉위할 때 누구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그랬죠? 그쵸. 이 선조의 이 전쟁 임진왜란 이후에 10년간의 견제 동안 대부분의 붕당 사림들은 다 광해군 곁을 떠났지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광해군을 지켜준 게 북인이라 그랬죠. 의병장 출신, 곽재우라든가 조원 같은 의병장 출신들이 다수 포진돼 있던 북인이 광해군과의 함께 의리죠. 전우에, 그리고 또 광해군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광해군을 버릴 때 광해군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그래서 북인의 도움으로 광해군이 왕에 즉위를 하죠. 자, 이제 이번 시간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된 광해군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 조선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봤어요. 일단 조선의 상황이 어때?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완전 절단난 상황이야. 그지? 일단 당연히 전쟁 났으니까 인구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국토도 완전 황폐화돼 있어. 이것만 문제가 아니야. 인구가 줄고 국토가 황폐화됐고 또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인 양안도 다 소실됐고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호적도 다 소실됐어. 뭘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래야 거둘 근거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 선조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벼슬을 돈 받고 팔았죠. 공명첩을 남발하다 보니까 신분제도 동요되고 문화제도 다 소실된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게 광해군이야. 그치? 그럼 광해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된 이 조선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겠죠. 조선을 뭔가 다시 되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광해군이 어떻게 이 임진왜란 이후에 황폐화된 이 조선의 국내 상황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광해군의 국내 개혁 정책 볼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국내 상황도 중요하지만 국외 상황도 중요해. 임진왜란 동안에 너무나 많은 힘을 소진한 명나라와 조선, 힘이 확 빠졌어. 상대적으로 누가 확 떠오르죠? 북방에 있던 여진족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죠. 그죠? 얘들이 뭐까지 만들어? 나라까지 만든단 말이야. 이제 광해군은 이 북방의 여진족과의 관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안으로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북방에선 여진족이 떠오르고 이런 진짜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우리 광해군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이 광해군의 국외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지만 전 공간 관계상 옆에다가 좀 옮겨 적었어요. 광해군의 정책, 뭐랑 뭐로 구분해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이후에 광해군 이렇게 연결해 봐야 돼. 광해군의 즉위 당시의 국내 국외 상황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국내 국외 정책을 했을까? 이걸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는 암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 광해군은 여러분들 광해군의 국내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후 복구 사업이야. 전쟁 후에 초토화된 나라를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전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다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황폐화된 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토지를 되살려야겠죠. 다시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바꿔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광해군은 적극적으로 농지 개간을 장려합니다. 다시 이 황폐화된 땅을 되살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막 농지를 개간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막 세금도 면제해주고 한다든가 여러 혜택들을 주면서 이 농민들이 다시 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이달아 슬픈 게 그 사람이 진짜 막 엄청난 부상과 큰 병을 당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되게 단순한 감기, 몸살 혹은 배인 상처 하나. 근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치료를 못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심해져서 죽는 거야. 왜? 전쟁 중이니까.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간단하게 평소 같으면은 감기약 하나 먹고 밥 잘 먹으면은 극복할 수 있는 몸살인데도 지금은 뭐 먹을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음식도 없다 보니까 감기만 걸어도 죽는 거야. 왜? 약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다못해 칼에 하나 베인 상처도 평소 같으면 소독약 한 번 바르면 끝날 거를 그 소독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광해군이 당시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허준에게 시켜요. 백성들이 너무나 간단한 병도 치료 못하고 너무나 많이 죽고 있다.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병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간단한 병으로 죽는 백성들 너무 안타깝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서를 편찬했으면 좋겠다. 이 의서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병은 십전 대보탕을 먹어야 낫는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고급 약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 그냥 뒷동산에 나가면 있는 주변의 약초만 좀 구해서라도 좀 만들 수 있는 약.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나 식물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 그런 걸로 좀 치료법을 정리한 의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허준에게 명령을 내려서 허준이 그런 이제 간단한 치료법들을 종합해서 만든 의서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 중에 하나인 오늘날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책이죠.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이걸 편찬합니다. 이 책을 편찬한 건 허준이지만 이걸 시킨 게 누구라고? 광해군이에요. 동의보감이 오늘날 여러분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동의보감은 일단 중국산 약재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 그 병명이 있고 그 병에 대한 이제 해법을 내놓잖아.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약을 먹어라. 근데 막 고급 약재, 중국산 약재가 아니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뒤뜰 나가면 있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식물과 약초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치료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죠. 알아듣지도 못할 십전 대보탕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인 거야, 이게. 허준이 이거 만들려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만들 수 있는 치료법을 정리해야 되니까. 개발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동의보감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토지도 되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최대한 되살립니다. 그죠? 인구 감소와 국토 황폐화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서 끝이 아니지. 지금 뭐가 문제야? 전쟁통에 여러분들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토지 문서와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가 다 소실돼서 세금을 못 걷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요. 토지조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전사업이라 그래요. 양전사업. 잘 쓰고 있죠, 여러분들? 필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양전사업. 헤아린다.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헤아린다는 게 양전이라는 뜻이야. 토지조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가, 인구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거 호구조사를 그래요. 집집마다 입이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몇 개 있는가, 이거를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시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문서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토지문서,
토지대장, 다른 말로 양안이라 그래요. 양안을 만들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인구문서인 인구대장. 이걸 이제 호적이라고 합니다. 호적을 작성을 다시 해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 걸 알면은 뭘 거둘 수 있죠?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죠.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뭘 다시 거둘 수 있어? 이걸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옆에 좀 공간 조절 실패. 조금만 옮길게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인구조사랑 토지조사, 인구조사, 그리고 토지대장, 인구대장 작성 등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해군은 또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느냐?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대동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대동법. 자,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법이냐? 당시 여러분들 그 세금 제도 중에서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울 거야.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조선의 세금 중에서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 공납. 이게 뭐냐면 공물을 납부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세금이라 그러면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바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조세 말고 공납이라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게 있어. 왕이 밥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왕도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의 특산물이 뭐 사과다 이러면 농민들은 1년에 그 할당된 양이 있어. 사과 뭐 한 상자를 바쳐야 한다. 혹은 뭐 수원의 특산물이 뭐 갈비다 이러면은 1년에 갈비 몇 킬로를 막 바쳐야 되고 그런 특산물을 꼬박 바쳐야 됐어. 근데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짜증나죠, 그죠?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농사 짓는 거랑 별개로 특산물을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안가 지방, 그러니까 바닷가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그 산에서 나오는 과일을 특산물로 바치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산골짜기 사람들에게 전복, 생선을 바쳐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특산물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도 못했고 이걸 바치는 일이 엄청나게 농민들 피곤하고 힘들게 했어. 거기다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가 뭐냐면 가호 단위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집집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세라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쌀을 바치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잖아. 그 조세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게 조세거든? 근데 이 특산물은요 모든 집에 동일한 양이 할당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 얘기 알죠? 고르등만한 기와집에 이만한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놀부나 땅 없어가지고 초가집에서 살다가 형님네한테 빌어먹고 사는 흥부나 똑같은 하나의 가구잖아. 똑같은 양의 특산물이 세금으로 배당되는 게 공납이에요. 빈부격차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농민들이 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특산물이야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공납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대동법이야. 크게, 큰데, 같은 동, 크게 같은 법.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공평한 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특산물 바치지 마라. 특산물 바치지 말고 쌀과 돈으로 바쳐라. 쌀과 돈으로 바치고 또 문제는 이게 봐봐. 쌀을 바치면 세금을 걷는 기준이 바뀌는 거야. 집집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은 내지 마라. 해서 이게 이제 토지 단위로 세금의 부과 단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부담이 확 주는 거죠. 특산물 안 바쳐도 되고 자기가 땅에 가진 만큼만 내면 되니까 땅 없는 사람은 가난한 농민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이 없다면 그전에는 공납을 내야 됐지만 이제는 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대동법은 딱 들어봐도 누구에겐 불리해요. 땅 많은 양반들에겐 불리하고 땅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겐 유리한 법이죠. 이 법이 조선 전 지역에 시행되는 100년 걸려, 100년. 네, 양반들이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반대하느라. 근데 광해군은 의미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해본 왕이야. 경기도만 일단 시범적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이게 광해군의 군대 정책입니다. 황폐화된 토지를 되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토지조사,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토지문서와 인구문서를 정비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납을 대동법으로 바꾸는 걸 시작한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럼 광해군이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광해군의 전쟁을 경험해봤잖아. 본인이 직접 그 어린 나이에 조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봤거든. 이 전쟁이 나라를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고 이 전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현장 전문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럼 광해군의 그런 감각은 언제 또 빛을 발하냐? 국외 정책. 여기서도 엄청난 빛을 발해요, 여러분들. 이 대동법 여러분들, 이 대동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클립 영상, 이 광해에서 당시 공납의 문제점, 이 대동법이 어떤 정책인가는 클립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광해군의 이제 국외 정책을 볼 건데, 광해군의 국외 정책은 결론부터 말하면, 네, 제가 뭐라고 적었죠, 여러분들? 네, 중립 외교라고 적었습니다. 중립 외교. 이게 뭐냐면, 중립 외교 뜻이 뭐냐면, 중, 가운데, 립, 서 있는 외교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여러분, 오늘 우리, 조선은 여러분 치면, 조선은 어디랑 친하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명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죠? 근데 조선의 그동안 기본 외교 정책은 친명사대야.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명나라를 섬기는 그런 정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도와준 것도 있었잖아. 물론 명나라가 우리 정말 어렵게 여겨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슬픈 얘기인데요. 선조. 질투의 화신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선 최고의 전쟁 영웅인 이순신도 엄청 괴롭히고 질투했잖아. 심지어 자기 아들도 질투해서 괴롭혔던 게 선조야. 이 선조가 여러분 전쟁 끝나고, 그럼 이 전쟁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전쟁 때 정말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니? 정말 수많은 양반들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의병이 되고, 또 그 양반들에 따라서 그 지역 백성들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서 의병으로 활동했잖아. 그지? 전쟁 끝나고 여러분 포상을 할 거면 당연히 이순신, 의병, 수군, 관군, 이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조는 의병이나 관군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을 포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아예 안 한 거 아니지만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왜? 선조 논리는 이거야.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뭐 이순신이고 수군이고 의병이고 나발이고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다 누구 덕분이다? 위대하신 명나라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망해버린 나라를 명나라가 되살려주었다. 제조지은 이런 얘기도 해요. 다시 나라를 되살려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 아니 뭐 이런 개떡같은 소리를 왜 하느냐? 이건 얘들아 선조가 본인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 봐봐. 선조는 전쟁 중에 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막 도망만 치고 다녔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 전쟁 때 정말 힘들여 공을 세운 의병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을 띄워주면은 그만큼 누가 초라해져? 자기의 권위가 쫙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선조가 내세운 논리예요. 누구의 공이 가장 크다? 명나라의 공이 가장 크다. 그 명나라를 조선으로 끌고 온 게 누구다? 나다. 내가 지성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명나라 황제가 내 부탁을 들어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을 도와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선조 논리대로면 명나라 덕분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하고 모든 공을 명나라에게 돌리면 돌릴수록 누구의 공도 같이 올라가. 그 명나라로부터 지원군을 얻어내 선조의 공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명나라를 엄청 떠받들어줘. 왜? 그만큼 상대적으로 누구는 의병이나 관군은 후회되고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의병들 중에 공신 책봉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이순신이나 겨우 책봉됐을까? 이순신은 입법해준 게 아니야. 이순신은 임명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러분 알아요? 이순신과 함께 동격으로 1급 공신에 임명된 게 원균이야. 원균.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아무튼. 자, 근데 봐봐. 그 선조는 명나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때요? 봐봐. 전쟁 끝나고 어땠어, 상황이? 그렇게 선조가 떠받드는 명나라.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누가 떠올라요? 여진족이 힘을 엄청 키우죠. 그 여진족이 뭘 만들어?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상황이 미묘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광해군은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처럼
우리가 명나라만 형님하고 떠받들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 그지?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 후금이 기분 나빠요. 후금이 야 니들 새끼들아 왜 명나라만 이렇게 물고 빨고 그래? 야 니들 명나라 그렇게 좋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안 되는 거야. 기존에 여러분 기존의 선조랑 우리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떠받들어. 근데 봐봐 명나라를 떠받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그 명나라랑 대립하고 있는 후금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그래 후금은 여진족이잖아. 오랑캐라고. 그전에 선조랑 양반 사대부들은 명나라 우리 아버지 후금은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는 오랑캐 해가지고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을 엄청 적대하고 있었어. 근데 광해군이 보기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야. 아니 뭘 믿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명나라만 힘 약해지고 있는 명나라만 떠받들고 저렇게 떠오르는 강자인 후금을 오랑캐라고 무시하다가 후금이 빡쳐가지고 진짜 쳐들어오면은 지금 조선의 상황에서 후금을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전쟁 끝나고 나라 절대 안 났잖아. 그래서 광해군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균형을 지켜야 한다. 괜히 어설프게 한쪽 편 들다가 상대방에게 보복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말고 가운데 가만히 있자. 가운데 가만히 균형을 지키고 있자. 이걸 중립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나라 후금 둘 모두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봐봐. 좀 하면 여러분들 자 광해군이 중립외교 뭔지 알겠죠?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자. 쇠락해진 명나라와 떠오른 후금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조선이 균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기존처럼 명나라만 떠받들다가는 후금의 그 원한을 할 수 있다 했던 거야. 자 이런 중립외교를 하는 이유 누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약해지고 지금 상황이 어때? 누가 떠올라? 북방에서 여진족 후금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처럼 그냥 대책 없이 명나라만 떠받들다가는 후금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 시간에 임진왜란 결과 공부할 때 조선이 이런 북방의 후금이 강해지니까 그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돼서 누구랑 국교를 다시 맺어요? 일본이랑 국교를 다시 맺죠. 그건 것도 광해군이야. 광해군이 한 거예요. 광해군 때 이런 후금의 이제 모든 상황을 집중하기 위해서 양쪽 그러니까 위아래로 적을 둘 수는 없다. 최소한 한쪽은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광해군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요. 그래서 통신사 보내고 했던 거 광해군이 한 거야. 기유약조라고 있어요.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다시 평화를 원하기도 했고 일본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래서 이제 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광해군의 이런 절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뭐냐면 거기 아래 여러분들 역사 읽기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죠. 그죠? 이 만화가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자 보면은 명나라가 누구한테 지금 괴롭힘 당해요? 후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명나라가 뭐라 그래? 후금을 막기 위해 원군을 보내주시오.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야? 조선에게. 실제로 명나라가 후금에게 엄청 두드려 맞을 때부터 이제 후금이 명나라를 압도하기 시작했거든. 힘에서. 이게 명나라가 말하는 거야. 야, 조선, 너네 뭐해? 야, 우리가 니네 그 일본이랑 7년 동안 싸울 동안 우리가 너네 도와줘가지고 살려줬잖아. 이제 너희도 은혜를 갚아야지.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도와서 후금을 막아줘. 해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광해군 어떻게 할까요? 당시 여러분 조선의 양반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당연히 원군을 보내야 한다. 부모의 나라, 우리를 임진왜란의 그 망할 뻔한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준 부모의 나라 명나라가 저 오랑캐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다.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나라가 망할지언정 이 일로 후금의 원한을 봐서 나라가 망할지언정 4대 예를 저버릴 수는 없다 라고 했던 게 조선 양반 사대부들이에요. 이 유명한 이 당시 양반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클립으로 띄워놨습니다. 영화 광해의 한 장면이에요. 자, 근데 광해군은 이런 인식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명나라를 편들었다가 후금의 원한을 봤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명나라를 안 도와줄 수도 없어. 양반들이 다 명나라를 도와주길 원하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명나라로 보내는 조선의 그 원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게 누구냐?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야. 거기 만화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 강옥립은 굉장히 성격이 신중하고요. 광해군이 믿고 있다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광해군이 광옥립한테 말하는 거야. 강옥립 장군, 가서 명나라를 도와주는데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그대로 투항하라. 내가 미리 후금 후금 쪽에 사신을 보내놓겠다. 이런 거지. 우리 조선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끌려 나온 것이다. 우리 조선은 후금을 적대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을 무사히 좀 돌려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광해군이 편지를 쓰고 광우립에 맡겨. 그 다음에 후금 만나면 무조건 투항하고 이 편지를 보여줘라. 그럼 후금도 우리 입장을 이해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원군은 보내지만 실제로 싸움은 하지 않아서 후금의 원한도 사지 않는 굉장히 절묘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들켜. 물론 강옥립은 안정적으로 투항하긴 했지만 나중에 결국 이 중간에서 광해군이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들켜요, 여러분들. 당연히 양반들 반응이 어떨까? 난리 나죠. 어찌 왕이 오랑캐랑 붙어먹는단 말이냐.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바로 강옥립 투항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4대의 예를 저버릴 수는 없나요? 대책 없이 명나라만 도와주면 되나요? 광해군의 이런 현실적인 중립외교는 양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외면을 받게 됩니다. 4대의 예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결국 광해군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양반들에게. 자, 이 광해군이 쫓겨나는 걸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정책, 특히 여러분 광해군은 이 국외 정책, 이게 제일 컸어요. 중립외교. 이게 양반들로부터 공감을 받지를 못해. 자,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화살표. 왜?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외교는 여러분들 뭐랑 전혀 맞지 않아요. 그죠? 성리학적인 명분론이랑 맞지 않죠? 4대의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지성으로 4대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성리학적 명분론을 완벽히 어기는 거잖아. 오랑캐랑 붙어먹는 거잖아, 양반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양반들이 이런 오랑캐랑 붙어먹는 4대의 예를 저버리는 이런 오랑캐랑 붙어먹는 배은망덕한 왕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라고 해서 반정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래에 무슨 반정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인조 반정이라고 나오죠. 이거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 그래, 예전에 중종 반정,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듯이 이번엔 누구를, 광해군을 몰아내고 누구를? 인조를 왕으로 세우겠다. 인조를 왕으로 세워서 반정, 되돌린다. 올바른 상태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뭘 반대한 거야?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반대한 겁니다. 우린 절대로 뭘 어길 수 없다? 4대 명분을 저버릴 수 없다. 의리를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으리, 이거예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오랑캐에게 붙어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 광해군을 쫓아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아래 조금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이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필기하셨으니까 좀 지울게요, 공간을 위해서. 당시 여러분 광해군은 또 도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폐모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선조가 쌓아놓은 똥인데 선조가 여러분들 전쟁 끝나고 결혼 3장 가려갔죠. 17살이나 어린 여자 상대로. 정식 왕비 인목대비를 맞이했지. 그리고 인목대비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태어났죠. 그죠? 광해군은 후궁의 자식이지만 이 영창대군은 인목대비, 정식 왕비의 그 자식이란 말이야. 그 어쨌건 광해군이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새엄마와 동생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살제, 영창대군은 죽여버립니다. 당시 7살인가? 그래서 영창대군을 제주도에 유배 보냈다가 좀 잔인하게 죽여요. 제주도에 유배 보냈다가 그 유배지 방 안에다가 애를 가둬놓고서 장작을 빡 빼가지고 쪄 죽여. 근데 물론 잔인한 행동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명분이 되는 거야. 어찌 왕이 성리학적인 명분에 맞지 않게 동생을 우애로서 대하고 부모를 지성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를 패배시키고 동생을 죽이다니 어찌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건데, 야, 이러시면 조선시대 도덕적인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방원도 동생이 다 때려잡고 형들 동생 다 때려잡고 아버지 쫓아내고 왕되고, 세조는 말할 것도 없지. 조카 죽이고 왕됐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피를 안 묻히는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조선시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말 갖다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또
또 이제 그러면 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런 명분을 갖다 붙여서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을 쫓아낸 이 양반 4대 부들, 광해군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명나라와 4대의 의리를 저버리는 중립외교. 어디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랑 통일한단 말이냐? 자, 봐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란 일으킨 거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롭게 세워진 인조 정권은 일단 외교적으로 절대 중립외교는 할 수 없지. 어떻게 정책을 해야 돼? 그래.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 누굴 적대해야 돼요? 오랑캐, 여진족, 후금을 적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배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배척한다. 누구를? 후금을 배척한다. 라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죠? 이러면 얘들아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그래. 후금이 가만히 있지 않지. 얘들아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만 해도 광해군은 굉장히 절묘한 외교 감각을 통해서 명나라랑도 그럭저럭 잘 지냈고요. 왜냐면 다 숨겼으니까 이런 일을. 후금이랑 되게 잘 지냈어. 후금 입장에서도 얘들아. 응? 명나라랑 싸우기도 버거워. 후금도 얘들아 아무리 힘이 강하긴 하지만 명나라는 워낙 큰 나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랑 1대1 집중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조선이 후방에서 날뛰지 않으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런 상황을 설명했을 때 후금은 되게 오히려 고마워해요. 오히려 후금은 강홍립이 투항했잖아. 이 강홍립의 병사들을 안 죽여. 아, 너희 입장 이해한다. 야, 그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적대하지 않고서 이렇게 우리랑 해주는 것만 도 고맙다 하고 광해군한테 사이 괜찮았거든? 근데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당연히 후금이 기분 나쁘죠. 뭐야, 니네 왜 우리 적대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후금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이 대책 없는 이런 침령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후금의 원한을 가서 후금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후금과의 전쟁이 바로 호란입니다. 이제부터 이 호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즉위했어. 그지? 지금 우리가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개혁 정책을 했는가? 이 광해군의 개혁 정책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봤죠. 그죠? 특히 국외적으로는 광해군이 어떤 정책을 해요? 쇠락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누구의 원한도 사지 않겠다. 중립 외교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공감을 받지 못해? 이 명나라와의 4대의 의리, 성리학적인 명분론 여기에 집착하는 양반 4대부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정권은 당연히 중립외교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해야 돼? 그래, 명나라와의 의리, 친명, 배금 정책을 하게 돼요. 당연히 누구의 원한을 사게 돼? 후금의 원한을 사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누구와의 전쟁? 후금과의 전쟁,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이었어, 얘들아. 이건 임진왜란이랑 좀 달라. 임진왜란은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후금과의 전쟁, 호란은 2번 터지거든요. 정묘호란, 병조호란, 병자호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을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묘호란, 정묘년 1627년 정묘년에 호란, 호는 여진족을 말해요. 여진족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왜 썼어? 그래,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 명나라와의 의리, 4대 의리를 지키고 후금을 배척한다고 하는 이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후금의 원한을 한 거죠. 또 여러분들 전쟁이 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여러분 조선에서 큰 반란이 한번 일어나. 이게 이괄의 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괄은 누구냐? 조선의 유명한 장군인데 얘가 어떤 장군이냐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될 때 그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공신이야. 이 이괄이 본인의 그 군사적인 능력과 자기가 밑에 있던 병사들을 데리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 인조를 왕으로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킹메이커지, 그지? 그러니까 1등 공신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서로 포인트가 달랐던 게 인조는 이괄을 되게 믿었어. 이괄이 실제로 그 군사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인조도 바보가 아니야. 이런 정책을 하면 당연히 이 후금이 우리에게 원한을 가질 것이고 이 후금의 그런 원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장군 중에 가장 뛰어난 장군인 이괄을
이 후금과의 국경선이 북방지방으로 보낸 거야. 너가 가서 후금을 좀 견제하고 후금을 좀 막아달라 해서 이괄을 그 평안도 쪽으로 보내. 그 국경지방, 후금과 국경지방으로 보내요. 인조는 이괄을 믿고 보낸 거지만 이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인데 이제 좀 서울에서 권력 누리고 잘 살아보나 싶었더니 왕일 자기를 북방지방 경계 그 최전방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 이괄에게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괄의 반란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이괄이 봐봐 얘들아, 잠깐만 지도 볼게. 이괄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북방 평안도 지방의 군대는 이 후금을 막기 위한 이 여진족 이 후금을 막기 위한 조선 최정예 부대야. 그 최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던 게 이괄이란 말이야. 이괄이 북방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끌고 수도로 내려온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왕 인조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 근데 이괄의 반란은 진압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 북방에 있던 군세력이 어떻게 된 거야? 다 소멸된 거지. 이 내전을 통해서 이 북방 평안도 지방에서 후금을 막아야 하는 조선의 그 최정예 군대의 군사력이 다 소멸된 거야.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괄의 부하들 중에 살아남은 부하들이 장군님의 복수를 하겠다. 이괄 반란 실패하고 이괄이랑 다 죽었거든. 복수를 하겠다고 후금에 투항해요. 투항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일러 바쳐. 지금 새로 왕이 바뀌었고 그 왕은 당신의 적대하는 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 장군님, 이 북방을 지키는 장군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너희가 우리 장군님의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가 이 북방에 어떤 방어시설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군사기밀 다 알고 있다고 다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국방이 텅텅 비었다는 걸 후금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금이 기회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후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잘 생각해야 돼. 후금의 목적이 뭐였을까 생각해야 돼, 얘들아. 후금의 목적이 우리 조선이랑 다이다이 떠서 우리 조선을 완전 식민지 영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 후금은 어디가 목적이야? 그래, 지금 이 후금은, 여러분 이거 좀만, 후금은 어디를 차지하고 싶어? 그래,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후금의 주적은 명나라예요. 근데 후금은, 봐봐. 근데 후금이 명나라랑 싸울 때, 우리 조선이 만약에 명나라 편을 들고서 이 후방에서 후금을 괴롭히면은 후금은 명나라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죠. 양쪽 다 적을 만나는 거고 잘못하면 샌드위치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금이 바라는 건 뭐야? 그래, 우리 조선이 누굴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래,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후금이 명나라를 두드려 팰 때 조선이 후방에서 우리를 견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후금의 그 목적이었어. 광해군도 그걸 아니까 과감한 중립외교를 펼치는 거야. 어차피 후금은 우리랑 정면전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후금이 명나라랑 싸울 때 우리 조선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후금은 우리 건들 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후금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 딱 뭐랑 똑같아 얘들아? 이거 뭐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야? 너네 얘들아 예전에 고려시대 공부할 때 그 기억나요 여러분들? 고려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가 있고 여기 송나라가 있었잖아. 이 요나라의 타겟이 어디였어? 송나라였어. 그치? 거란이 바라는 건 뭐야? 요나라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송나라 두드려 팰 때 고려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고려가 계속 송나라랑 러브러브 하니까 거란이 3번 쳐들었잖아. 그래서 그 당시 고려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서희가 어차피 거란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 고려가 송나라랑의 관계를 끊고 거란이랑 사이좋게 지내주는 것이다. 해서 외교 전략을 이 화려한 말발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강동 육지를 얻었었잖아. 그치?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전쟁 안 날 수 있었어. 근데 계속 후금을 도발한 거야. 대책도 없이 침망배금하면서. 결국에 후금이 어차피 우리가 명나라와의 정면 승부를 하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명나라랑 싸울 때 조선이 우리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조선을 한번 밟아놔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전쟁이 정묘호란이에요. 참 서해 같은 외교관 한 명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심각하냐면 얘들아 봐봐. 조선은 지금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 7년 동안 나라가 완전 개판 났잖아.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얘들아 3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전쟁이 터진 거야. 조선이 이 후금을 막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야 명나라도 제대로 못 막아내는 후금을 임진왜란으로 만신창이 된 중환자 조선이 어떻게 막아? 거기다가 그나마 있던 이 북방의 정교군도 이괄의 난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잖아. 후금군이 건너올 때 이 후금을 막을 만한 군사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당시 여러분, 또 여러분 후금은 일본이랑 달라.
일본은 보병이죠. 얘들은 후금, 여진족이죠. 유목민족이지. 뭐 타고 다녀? 말 타고 다닌단 말이야. 기동력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금이 한겨울에 압록강, 이 국경,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내려옵니다. 수도 서울로 오기 전에 그 위에 여러분 평양, 대표적인 성이 평양이 있죠. 이 평양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15일 걸렸어요. 15일. 상상 이상이죠. 일본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20일밖에 안 20일인데 더 빨리 내려온 거야. 왜? 쌤,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다 산악지방이잖아. 이 험난한 사막지방을 뚫고 평양을 함락시키는데 15일밖에 걸린 거예요. 부랴부랴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 어디로 도망갔을까?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이거 뭐냐면 유목민족은 여러분들 말 타고 육지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뭐를 몰라? 바다를 몰라. 그래서 우리 고려가 예전에 그 몽골족에서 원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최씨 정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목민족이 건너올 수 없는 강화도로 부랴부랴 도망갔잖아. 똑같은 거야. 얘들이 어제 바다 못 건너올 거니까 강화도로 도망가자 해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말했죠. 애초에 후금의 목적은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랑 다이다이 뜨겠다는 게 아니야. 그 증거가 뭐냐면 정묘호란 때 쳐들어온 후금 군대가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2만이 채 되지 않았어. 2만이 채 안 됐어. 그 2만 명한테 다 뚫린 거긴 하지만 국경이. 근데 여러분 봐봐. 아무리 후금이 막강하다 해도 그 2만의 군대로 조선 전역을 다 지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후이 말하는 건 우리가 명나라랑 싸울 때 너희가 뒤에서 우리 뒤통수만 치지 마. 후방 안정화 작업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전쟁을 오래 끌 마음이 없어요. 후금도. 그럴 상황도 아니야. 지금 명나라랑 싸우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결과 후금이 먼저 화의를 제기합니다. 우리한테. 어차피 강화도로 건너올 수 없어, 후금은.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못 건너오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후금이 먼저 우리한테 화해하자 제의합니다. 어차피 우리 목적은 우리가 명나라랑 싸울 때 너희가 우리 뒤통수만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명나라와의 그 의리를 좀 끊어. 명나라랑 러브라인 끊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러브러브 하자 하면서 후금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우리랑 형제의 관계를 맺자. 브라더가 되자 이걸 요구해요. 여러분들 후금이 뭘 바라는지 알겠죠? 이거 딱 고려시대 때 거라는 송나라 고려의 관계랑 똑같은 거야. 후금이 이제 조선에게 형제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누가 형이야? 당연히 후금이 형이지. 우리는 동생이 되자. 브라더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니까 우리가 명나라랑 싸울 때 우리 뒤통수 치면 돼? 안 돼? 안 돼. 동생 말 잘 들어야 돼. 얌전히 있어. 우리 형이 나가서 싸울 때 동생은 얌전히 있어야 돼를 요구한 거야. 거기다가 또 뭘 요구하냐? 여러분, 유목민족의 약점은 뭘까요? 유목민족의 강점이라고 하면 빠른 그 기마병이지만 단점.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 것은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늘 식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유목민족이 힘만 세지면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야.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선한테 동생, 형이 명나라랑 싸우는데 식량이 부족해. 우리한테 쌀 좀 팔아. 해서 관무역.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관무역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공급받겠다라는 거야. 여지는 이것 덕분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큰 게 이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후금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요. 당시 명나라가 이제 그 후금이랑 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교역을 다 끊었거든. 그래서 이제 후금이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지속을 하기 힘든 거야. 근데 그 부족한 식량을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금의 숨통이 확 트인 거야. 그리고 후금은 또 뭐야? 부족한 식량도 얻었고 조선을 밟아놔가지고 이제 조선을 후방을 안정화시켰지. 그지? 이제 온전히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죠. 후금은 조선으로부터 얻은 식량을 가지고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 그래. 명나라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후방 걱정 없이 온전히 명나라에게 모든 힘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정말 사정없이 몰아붙여요, 여러분들. 근데 이쯤 되면 얘들아 봐봐.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는 제대로 현실 감각 몰라서 우와 명나라와의 의리 이러다가 두드려 맞았다고 쳐도 한 번 두드려 맞았으면 뭐 해야 돼? 교훈을 얻어야겠지. 그치? 명나라는 지는 애고 후금이 떠오르는 애구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후금을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후금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 정상적인 판단을 양반 전 조선의 인조정권 4대 부대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이 터져. 근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터진 호란 병자호란이에요. 병자년의 호, 여진족과 싸웠다라는 건데 정묘호란 터지고 나서 9년 만에 터진 전쟁인데 이 병자호란은 정묘호란이랑 스케일이 달라. 정말 끔찍한 전쟁이고 정말 조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전쟁인데 마찬가지로 이 병자호란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을 조선이 초래한 거예요. 그럼 이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 병자호란이 왜 터졌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이 되는가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정리하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광해군이 왕이 될 당시에 조선의 그 국내 상황, 토지 황폐와 인구 감소, 토지 양안 문서 소실, 조선의 국내 상황, 국외 상황,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후금이 떠오르고 있다. 광해군의 즉위 당시 상황 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국내 국외적으로 어떤 개혁 정책을 하는가를 봤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중리배교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이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다가 후금에게 두드려 맞은 정묘호란을 봤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두드려 맞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